일터는 얼마나 위험할까라고 하면 너무 단순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고, 실제 그런 제도와 현실 속에서 이 노동자의 위험들을 감지해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듣다 보면 이해가 좀 가실 거고요. 근데 그 현장에 이주노동자만 있냐? 정주노동자들도 함께 일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고, 다만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특별히 조금 더 위험하다 하는 거는 법으로 그런 데만 들어가라 라고 정해놨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인지해도 회사를 옮길 수 없는 그런 제도들 때문이다. 그게 어떤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죽지 않는 존재냐고 했냐면요, 미국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제7의 인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읽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말하는데, 그 책에 존 버거라는 작가가 이주노동자는 죽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너무 값싼 저임금의 인력이니까 이 사람 죽으면 저 사람 다시 데려다 쓰면 되고, 항의도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뭔가 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존재들이라고 해서 A는 죽지만 B, C로 다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죽지 않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리셀에서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한 18명이잖아요. 이주노동자가 18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빼고는 사실상 동포예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그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을 피해서 만주로 혹은 러시아로 이제 그 난민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그 2세대, 3세대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F4 비자로 오시거든요. 혹은 H2 비자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동포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오는 재미동포는 동포라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냥 한국인이라고 하고, 굳이 조선족과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동포도 동포고 제일동포도 동포죠. 근데 동포라고 했을 때는 좀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못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름도 좀 다르게 우리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인식이 퍼져 있더라.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지금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이주노동을 시작했던 때라고 해요. 1902년도. 황님이 최초로 잠깐만요.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뭐 편하시게 90분 네. 더 하셔도 되고요. 네. 더 줄이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1902년도 한인 최초의 그 이주노동이 이때 생겼다고 해요. 그 애니깽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재밌는 거는 사진이 남겨져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저 배를 타고 이제 하와이에 가셨대요. 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때 고종 황제한테 미국에 아주 유명한 상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와이에 이거 할 테니 당신들 농민들 좀 보내주소 이래가지고 황성신문에다가 농부 모집 공고를 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저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국인들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주노동을 농부로 갔던 사례가 있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멕시코에도 이제 그 선인장을 키우는 멕시코에도 1000명이 넘게 1905년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그리고 일제하고 강제 합병되기 전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 때 중국 내 조선족으로만,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3년 외교부가 통계를 낸 건데요. 222만 명 정도가 조선족이었다. 2009년 기준으로 러시아에 55만 명이 이제 있더라.
강제징용 당해서 만주로 혹은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 소위 전쟁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던 사례들이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거죠. 예멘 난민들이 수년 전에 제주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조선족이나 러시아 이 동포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일을 하셨었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난민으로 전쟁을 피해서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혹은 이제 성폭력에 맞서서 이제 한국으로 도피해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난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95년도부터 76년, 77년도까지는 간호사 광부로 많이들 가셨어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 18,000명 정도 갔는데 이때 이제 나라에서 6.25 전쟁이 끝나고도 이게 제대로 된 이 경제가 이게 안 올라오니까 나라가 외국으로 이주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법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도 또 광부나 간호사가 필요한 시절이었고 그래서 한국 정부와 독일 정부가 MOU를 체결해서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3년 가면 한국도 지금 3년 가면 3년으로 오시잖아요. 보통 고용가지로 이때도 3년 비자였다고 해요. 3년 동안 독일에 가서 이제 간호사로 광부로 일을 하셨어야 했는데 특히 저 광부로 일하셨던 분들은 표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0m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당시에 한국인 표준 몸무게가 한 60kg 좀 된다고 보면 남성 몸무게가 그때 왜 그 영화 네, 국제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만히 들고 이렇게 튼실한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라 아예 광부의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테스트를 거쳐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갔는데 그 광부 석탄을 캐는 그 무게가 저기 웃기?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꽃게이 무게가 한 30kg쯤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보다 거의 반지에 해당되는 이 장비를 들고 일을 했었다는 거죠. 1000m 밑에서 숨쉬기도 힘든 곳에서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언제 궤도가 무너질지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하셨대요. 간호사분들도 간호사로 파견해서 갔는데 저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거나 뭔가 자기 업무를 주지 않고 계속 다른 업무들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뒤에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당신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놓고 왜 지금 다시 돌아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못 돌아간다고 이제 항의 농성을 하셨대요. 농성 방식이 뭐였냐면 간호사 복장 옆에를 찢었대요. 이렇게 유니폼을 찢고 투쟁을 시작하셨는데 당시에 독일 그 노동자 시민들이 한 10,000명 이상이 동참해 주시고 정치권도 나서서 나중에는 영주권까지 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부들도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갔는데 임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독일 노조가 임금이 싼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독일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같이 낮아질 수 있으니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임임금을 독일 노조가 주장하고 여기 체류하는 기간 동안 독일의 노동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받으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 기간 동안 산재로 죽고 또 고향의 향수병을 달래다가 자살로 죽고 그렇게 또 혹은 원인 모를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11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죽었던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독일이 한 6,000km쯤 된다고 하죠. 그 먼 곳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가족과
인사도 못한 채 저렇게 헤어져야 되는 아픔이 어떤 것일까? 한국인들의 이 뭐라고 하죠? 이게 마음과 마음이 닿는 그런 정서들이 저는 이번에 아리셀을 통해서도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죠. 예, 잘 아시는 1980년도에 중동으로 많이 가셨고 지금은 저 중동에 누가 가 있냐 하면 80년대 요때를 끝으로 한국은 이주노동을 떠나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대신에 어디가 계속 가느냐 하면 네팔, 인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 있는 분들이 베트남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저 중동으로 여전히 이제 도로 항만 석유공사 현장에 파견 이주노동을 하고 가시죠. 하러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요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없어졌냐? 대충 따져보면 왜 그럴까요? 저때쯤 1980년도에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노동자 대투쟁 당시에 어쨌든 그 해에 바로는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임금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노동조합을 조직하지 못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주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참저 호황이 있었죠. 그 금리도 싸고 석유값도 싸고 막 이렇게 되면서 수출을 억수로 많이 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주의 시대라고 세계적으로 얘기합니다. 국제 이주 기구가 통계를 냈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 여기 없네. 전 세계 약 한 4% 정도가 이제 이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움직이니까 노동자가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한국처럼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도 이제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산업 전반이 사실 문제가 되니까 계속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정말 많은 나라에서 그래서 이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저는 아까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향이 안동인데요. 대구로 이주노동을 왔습니다. 이게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도시 이주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주를 하냐? 도시에 왔는데도 일할 자리가 없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떠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제 이주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쟁을 피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특히 1945년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한테 약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났어요. 베트남은 어디가 혹시 식민지였는지 아세요? 베트남? 프랑스가 오랫동안 장악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인도,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한 나라들이 다 저쪽에 유럽, 속이 잘 나가는 서유럽 이쪽에 다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45년도에 어떤 나라들은 돌아가고 어떤 나라들은 안 돌아가고 있었지만 다 가고 난 뒤에 생산 기반 시설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하면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네팔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하루에 전기가 끊기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가 텔레비 있듯이 집에 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네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뭘 만드냐면 수력 발전소를 다 따로 만듭니다. 국가가 못해줘가지고. 근데 이 수력 발전소도 제대로 이제 전기를 모으지 못하니까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 삼성이나 LG가 갈 수 있겠냐고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팔이란 나라는. 하여튼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3세계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의 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약탈이 여전히도 현재 진행형이다. 1945년도에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강요된 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 우리가 되게 유명한 모르시겠죠? 영업무역이라고 하면 모르시겠죠? 노스페이스. 그 페이스만 생각났어요. 영업무역이 만드는 옷이 노스페이스거든요. 영원. 네. 예, 영원무역이 만드는 옷. 근데 영원무역이 아시아 5개 나라에 공장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 12,000개 정도의 회사가 지금 이제 그 해외에 진출되어 있는데 이 영원무역이 캄보디아하고 방글라데시에 이제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 영원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에다가 진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나라가 군대를 투입합니다. 총을 쏴요.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완전 5.18이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자본가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짓이 그런 거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삼성은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반올림 같은 문제가 반올림에 이제 동지들이 투쟁하는 것처럼 백혈병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얘들이 베트남에 그 공장을 이전해가지고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백혈병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뭐였죠? 또 생각이 안 난다. 우리 그 뭐죠? 원질레이온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얘들이 공장 그대로 중국으로 오겠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주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서 노스페이스를 그러면 싼 임금을 주고 만들면 싸게 파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싼 돈 주고 팔잖아요.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만약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대로 된 시설 투자도 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면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굳이 이주를 해오려고 하겠냐고. 수많은 이 섬유 옷 만드는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우리뿐만이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는 유명한 자라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손에 꼽을 수도 없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국민들처럼 돈을 준다면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국에 왜 오겠냐고요. 택도 없이 싼 값으로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정규직 같이 사용을 하고 건강권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끼니까 이렇게 그걸 피해서 강요된 이주를 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거죠.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게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입니다. 올림픽 때 그 한국 정부가 비자 체계를 굉장히 이렇게 열어줍니다. 예전에 중공이었던 나라를 중국이라고 부르면서 수교를 하고 그때 중국 노동자들이 관광을 하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제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저 때만 하더라도 비자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임금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정착을 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한국에 있구나라고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싼 값에 사용을 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주 노동자한테 적용되는 법률 4대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다가 92년도에 해외 투자 기업 연수생 제도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저때 이제 전노협에서나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주 노동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회사가 한국 본사에 일을 배우러 오는 것처럼 그래서 해외 투자 연수생들을 이제 받겠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연수생이에요. 다른 말로 학생이죠. 학교의 현장 실습생처럼 그냥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든 4대 보험이든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막 부려먹죠. 그리고 이제 몇 명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에 저 때만 하더라도 진출되어 있는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94년도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실련에서 농성을 하는데 주체가 누구냐? 다들 손가락 팔이 잘린 사람들이 왔어요. 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네팔분은 손가락 3개가 잘려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업주가 경찰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불법이니까 잡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네팔 이분이 어떻게 잘 피해서 경실련으로 도망을 나옵니다. 저때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이주노동자 피난처가 있었어요. 신고하는 사업주들이 워낙 많아서 피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소위 이제 종교기관들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권단체들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피난처에 경실련에 이제 피난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여성 노동자인데 손가락 3개가 이분들 잘렸어요. 근데 이제 사업주가 놀이채를 끌고 가라고 안 그러면 신고한다고 너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분도 경실련에 와서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 투쟁을 해서 제일 처음 적용시킨 게 산재보험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한테 94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유일하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이에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산재보험 외에는 아무것도 4대 보험 중에서는 적용되는 게 없습니다. 최장기 투쟁은 2003년도에 명동성당 농성입니다.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열사투쟁이 있었습니다. 충남에도 굉장히 많은 열사가 있었죠. 저때 저는 세원테크 이현중 이해남 열사투쟁에 대구에서 같이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김주익 열사 뒤에 이제 세원테크라고 충남에 그 투쟁을 할 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는 열사 투쟁하니까 한국인 정주 노동자들은 열사 투쟁을 하고 있었고 이주 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380일간 농성을 했는데 왜 했냐? 노무현 정부가 비자를 만들었어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고용허가 제도가 굉장히 물론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러니까 제도였고 저때 그 제도를 만들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누구는 비자를 주고 누구는 비자를 안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자를 못 받은 분들이 투쟁을 하는데 380일간 하게 된 거죠. 민주노총의 최초의 이주 선근자가 2010년도에 현 이주노조 위원장 우다야라 위원장 네팔 사람인데요. 처음 이주 상근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민주노총은 이주 담당자조차 없는 상황까지 좀 가 있죠. 예전에는 그나마 담당자가 있었지만요. 전국에 아무도 없나요? 지역본부가 말씀이신가요? 네, 전국에 다. 이주를 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조직과 이주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제 하시죠. 최초의 집단 파업은 2011년 인천공항 만들 때 베트남 노동자들이 180명이 파업을 합니다. 밥이 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그거 보셨어요? 파업전야? 파업전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왜 식탁을 탁 들어붙고 식탁에 탁 올라가가지고 이 밥을 우리 먹으라는 거냐 라면서 이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집
파업전화 치시면 2시간짜리가 다 나오는데요. 이분들도 이때 제일 문제가 밥이었습니다. 밥을 줬는데 밥이 너무 형편없는 데다가 근데 이제 공짜여서 참았는데 다음 달부터 밥값을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180명이 이제 파업을 하시게 되었고 10명이 구속이 됩니다. 파업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파업 절차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아주 자발적인 비공개 파업을 했으니 그것도 이주 노동자 주제에 이렇게 됐겠죠. 10명이 파업을 했을 때 당시에 건설 동지들하고 이제 민주노총 등등이 가서 굉장히 빡시게 투쟁을 했고 무혐의로 다 풀려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혐의는 무혐의인데 이거는 무혐의고 이거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제 정확히 제명이 기억 안 나는데 벌금형이 지금은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벌금 한국에 제일 더 이상 비자 연장을 안 해줍니다. 저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3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당시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좀 힘이 없을 때여서 지금도 없지만 더 없을 때여서 10명 받은 사람들 싹 다 강제 출국을 시켜버립니다. 승리하기도 했고 또 실패하기도 했던 굉장히 큰 투쟁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실련 농성입니다.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94년도에 처음으로 1월 9일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요구를 갖고 하는데 95년도에 1월 9일 날 또 농성을 해요. 아까 없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연수생이에요. 아까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고 이분들은 연수생인데 연수생인데 뭐예요? 여권도 사업주가 압류하고 그 다음에 돈도 자기한테 안 주고 사업주가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분들한테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권리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 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다. 94년, 95년도에 정주노동자들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명동선까지 투쟁을 했지만 이주노동자들도 당시에 이 공간에서 투쟁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95년도에 동지들은 뭘 하셨나요? 5학년. 5학년이셨군요. 예. 뉴스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이주 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 투쟁을 해서 적용시키게 된 게 비자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비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권을 돌려주고 자유롭게 행동해라. 공작 밖을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원치 않은 잔업이나 시간 내 근무를 하지 않게 하겠다. 폭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지만 사실 잘 지켜졌을까요? 지금도 노조하고 합의 안 하면 잘 안 지켜지는데 여하튼 산업연수생들한테 이런 제도를 적용시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투쟁이었습니다. 95년도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합의를 받아내기도 했죠. 95년도 이 투쟁을 거치면서 이게 이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계속 개별로 흩어져서 투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뭔가 이 하나의 중심적인 내셔널 센터 같은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외노협이라는 걸 만듭니다. 당시에 95년도에 아시죠? 민주노총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95년도에. 이때는 준비위원회였지 싶은데요. 이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과 그리고 이 민변, 민주노총 이런 데가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라는 외노협을 만드는데 이 외노협이 나중되면 현재의 이런 단체들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이제 인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노동권을 강조하고 또 어떤 때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이주노동 내에 세 개의 이렇게 이 조직으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여전히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이 혹시 반가반가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때 그 현실이 영화가 아니고 딱 현실하고 똑같다는 거죠. 공장 안에 일을 하면 야간 일을 하면 도망갈까봐 공장 문을 잠그고 사업주가 퇴근을 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일했던 이 아모르가고 포천에 이 동지들도 한 100명한테 월급을 계속 안 준 거예요, 사업주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파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길지 않는 기간 동안 파업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노머니 노워크, 월급 안 주면 일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일간지에 이게 실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드러나게 됐는데 아까 1995년도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하고 7년이 지났지만 이때도 여전히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었고 이때도 뭐예요? 여건을 압류한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별로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투쟁을 하면 잠시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똑같이 돌아가는 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된 거죠. 10몇 시간씩 일을 시키는 데다 임금은 별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한 85% 이상이 사업장을 다 이탈합니다. 다 나와가지고 미등록으로 체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등록으로 체류하는 본인들도 힘들고 이 정부가 보기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2000년도에 이노투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중 취업의 자유실현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를 만들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77일 동안 농성을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완전 합법화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85% 이상이 미등록인데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인데 정부 너가 입장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사업주와 일부 이제 그 이주인권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 전체 다 미등록들을 합법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일부를 합법화시키는 제도를 합법화시키면서 만든 제도가 바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0월 26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니셨구나. 국민연금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가 전날 전국 비정규직 대회 민주노총 비정규직 대회 하는 날 분신을 하셨어요. 2003년도에 총 23분의 열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비정규직 이용석 열사인데 그날 전국 비정규직 대회에 이주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그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이 동지가 비드 동지가 잡혀가게 됩니다. 옷을 다 벗겨진 채로 잡혀가는데 이 동지가 그 얘기를 하죠. 나 권리 있다고, 내가 권리 있다고. 한국 사회에 와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체류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기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추방을 시켜요. 한국에 와서 일은 안 하고 노조했다고. 그리고 2003년 11월 15일 날 전국에서 한 1000명이 동시에
물론 이제 좀 기간 차이는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는 명동성당 그리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성공의 대성당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걸고 투쟁을 시작을 하고 380일 동안 투쟁을 하시고 그 결과 뭘 만드냐 하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2005년 4월 24일 날. 그리고 10년 만에 노조 필증을 받아요. 2005년에 만들어서 2015년에 10년 만에 만들죠. 그 가운데에 정말 많은 이주노조의 대표들이 단속이 되는데요.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였지만 이주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이 줄줄이 단속돼서 보호소에 갇혔다가 강제 추방됩니다. 어디 감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의 주제에 노조를 만들어? 라고 하면서 법무부, 경찰, 노동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들이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했고, 그러니까 노조를 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노조를 깨기 위해서 집중을 했고 다 강제 추방됐죠. 그래서 이주노조가 2011년도에는 고용허가제 조합원을 선출을 했는데 고용허가제 위원장조차 비자를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주노조의 역사가 그야말로 2007년도에 여수 외국인 보호소의 화재 참사가 발생을 하죠. 2월 11일 날.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를 하다가 잡혀가면 제일 먼저 출입국 유치장에 가고 유치장에서 이제 그 화성, 여수, 청주의 보호소로 보내시는데 그때 여수에 보호소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여수 보호소를 누가 지키고 있냐 하면 감옥 가면은 교정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공무원이 지키는데 이 보호소에는 그냥 경비가 이제 일반 사설 경비가 와서 지키고 있는 중이었는데 불이 났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에 다 죽고 연기에 질식하고 이렇게 됐겠죠. 총 55명이 이제 죽거나 중경상을 입은 상황이었고 법무부가 또 죄를 이제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씌우죠. 아주 뒤집어 씌우기 쉽잖아요.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데모할 때 우리도 같이 했지만 이주노조 동지들도 당시에 데모했다. 왜 하실까요? 지금 프랑스 월드컵 때문에 프랑스 안에 있는 노숙인들, 외국인들, 가난한 프랑스 사람들 다 외곽지로 쫓겨나가고 있잖아요. 88년도 올림픽 할 때도 서울의 그 산유의 집들 다 허물었듯이 이때도 10년도에 이주노동자들도 그냥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단속이 굉장히 심했어요. G20을 앞두고. 그래서 데모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트남 노동자 파업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해요. 이주노동자들은 그때 집회를 했던 모습이고요. 퇴직금은 집에 가면 줍니다. 한국 내에서는 회사 하여튼 뭐 그런 것 맞서서 싸우는 거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투쟁을 사실상 1994년도에 경실련 투쟁으로부터 현재까지 투쟁이 쭉 이어져 왔는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평가를 좀 갖고 왔는데요. 2001년도 평가예요. 민주노총을 필두로 노동계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결합 방식은 자기 자신들의 운동이 아니라는 방식이다. 종교 시민단체의 영역을 맡기고 노동자 계급운동으로 또는 노동조합운동으로 상승시키려는 임무를 방기했다.
다만 사회적 선언운동에 참여해주는 형태로 이주운동에 개입했다. 왜 이 평가를 갖고 왔냐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바뀐 게 없다. 2008년도 민주노총 토론회에서도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 내부적 의제와 연대를 통한 확산 실패했다. 이주노동자 정책 대안이 부재하다. 책임 단위가 부재하다. 조직화를 방기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지금 평가에도 우리 앞에 이름 바꿔도 똑같죠. 2011년 민주노총 평가입니다. 민주노총 안에 이런 경향들이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런 투쟁이 중요하지. 이주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두 번째, 이주노동자는 센터나 지원단체가 해야 되지. 민주노총이 하는 것은 전문적 역량이 갖춘 데가 해야지. 민주노총이 하는 것은 아직 이르거나 준비가 안 됐다. 세 번째, 사회적 파급력이 생기면 그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민주노총은 한다. 네 번째, 일자리 경제여행의 대상이거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노총 내부의 네 가지 경향, 여전히 이런 경향들이 있는 거죠. 현재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에는 약 한 작년 원래 4월 기준으로 260만 명, 5월 기준으로 243만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 통계는 출입국에 네. 된 등록된 노동자만 있는 건가요? 미등록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아, 좋아. 네. 미등록도 계속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매달 통계를 냅니다. 들어온 사람이 너무 명확하니까 한국은 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고 대부분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이제 비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도 한국에 안 나갔는지 나갔는지가 통계로 잡히는 거죠. 비자 종류는 A, B, C, D, E, F, G, H까지 있고요. 리셀 참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비자들은 아시는 것처럼 재외동포, 영주권, 결혼비자, 그리고 H2입니다. 이 네 가지 비자가 리셀에서 만나는 비자들이에요. F로 시작하는 비자들은 대부분 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결혼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나 그분들의 가족분들이세요. F 비자들은. 그 다음에 H 비자들은 동포인데 고용허가제처럼 3년 비자로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지 않은 비자지만 회사를 옮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하고는 그러니까 E9하고는 조금 다른 비자이고요. 자주 만나는 비자 종류예요.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사실 잘 모르실 테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는 어떤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느냐 하면 E9 고용허가제, H2 방문 취업제, 그 다음에 여기 회화, 영어, 그러니까 지금 영어 강사들, 초중고 교사들 이런 분들이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돼 있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F4는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F4, 그다음에 F6, 우리 F로 시작하신 분들은 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로 있으시고 D2, D4는 유학생 비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9 고용허가제, 한국에 일하러 비자 들어오시는 비자들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분들. 내년부터는 17개국에서 들어온다는 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고용허가제가 아까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한국에 처음 올 때 3년 계약으로 옵니다. 비정규직이죠. 추가로 1년 2개월 일할 수 있습니다. 총 4년 10개월을 2회 정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9년 10개월인가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딱 비정규직이죠. 사직서를 써. 이 회사가 너무 안 좋아. 내일 모레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죽는 사람 너무 많았어. 사직서 쓰고 싶어? 사직서 써. 그럼 뭐가 돼요? 미등록이 돼요. 함부로 사직서를 못 씁니다. 회사를 옮길 수 없고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임금 체류를 2개월 이상 했거나 해고를 내가 당했거나 이 회사가 뭔가 이제 계약형 회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라고 했거나 그럴 때만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옆에 일하다가 동료가 죽었어? 회사 못 옮겨요. 내가 산재를 심하게 당했어? 회사 못 옮깁니다.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를 악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를 옮길 수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옮겼는데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회사를 구할 수 있는데 고용센터가 나한테 일자리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 나의 정보를 사업주한테만 줍니다. 마치 예전에 아프리카의 노예가 미국에 건너왔을 때 이렇게 단상에 세우잖아요. 건장한 남성들. 이 사람은 네팔 사람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장 이동을 했고 뭐 한국어 점수는 몇 점이고 이런 걸 이제 다 적어가지고 고용센터에 사업주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 띄워놓으면 사업주가 당신 찍어요. 그러면 고용센터가 알려줍니다. 그거 한번 가보세요. 이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여기 가보니까 별로야. 그러면 일주일 기다려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하나 더 와요. 근데 3개월 안에 회사를 구해야 돼. 3개월 안에 못 구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고 선택의 자유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년 10월부터는 정해진 지역으로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에 맨 처음으로 왔다. 충청권 안에서만 회사를 구해야 돼. 강원권으로 왔다. 강원에서만 회사 구해야 돼. 강원도 왔는데 수도권 가고 싶다. 미등록 되는 거죠. 농축산은 여기서 좀 한술 더 뜹니다. 근로기준법 63조가 제외되어 있어요. 뭐예요? 일요일 날 일해도 특권 안 줘도 돼. 잔업수당 없어. 휴게 시간 없어. 기가 막힌 제도 안에 있는 거죠. 건강보험은 뭐예요? 건강보험은 법인이 아닌 회사에 가서 일한다. 건강보험은 내가 처음에 다 냈어야 돼요. 얼마나? 한국인들이 내는 평균 보험료의 100%를 내가 다 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그게 3년 전에 13만 원이었거든요. OT도 없고 특권도 없는 사람들이 한 달 월급 받으니까 1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숙식비를 공제해. 거기다가 건강보험을 13만 원 뗐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13만 원 중에 50%는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제 해. 다만 신청은 네가 해. 사업주가 안 해줍니다.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더라. 그래 놓으니까 작년에 강원도에 5년 동안 이주 노동자들이 670명이나 도망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죠. 저런 제도 안에서 일하기가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속행 씨가 얼어 죽었잖아요. 이 근처에 포천에, 경기도 포천에. 그런 환경들이 속행 씨뿐만이 아니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런 환경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가 만든 비자가 있어요. E94라고. 법무부가 만드는 제도는 E9보다 더 심각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그냥 나라가 MOU 체결해서 나라가 그냥 연결시켜 들어온 제도예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제도들은 중간에 브로커들이 다 개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절근로자로 왔어. 알선 수수료, 검진비, 항공권 다 내 1,350만 원을 내고 왔는데 한국으로 해서 월급을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내가 왔는데 빚을 갚으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냥 빚지고 돌아가든가 이탈하든가. 그래서 계절 근로자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을 하죠. 조선소도 마찬가지. 12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최저임금 받는다. 이건 뭐냐면 조선소는 E9-3로 오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한국 국민 총소득의 80%를 주겠다라고 계약하고 오는데 한국에 와서 최저임금 주겠다라고 계약을 다 새로 시킵니다. 다 새로. 그래서 조선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다 최저임금 받아요. 근데 올 때 수수료가 1200만 원이야. 브로커들한테 주고 온 돈이. 그럼 내가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그 돈을 언제 갚냐고. 그리고 내가 언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 자체가 미등록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퇴직금은 집에 가서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5월달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가 41만 5천 명이에요. 신규로 6,600명이 더 생긴 거죠. 점점 더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비자를 만들어 놓고 더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봐봐요. 계속 최저임금 차등 법원을 만들어요. 지금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최저임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편이고 외국인 돌봄 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얘기니까 유학생이나 유학생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냥 그 부모들하고 직접 고용 방식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안 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들은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까 독일 사례도 얘기했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누굴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도들은 다 사업주를 위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미등록들이 이제 양산되는 제도다. 노예 제도다. 제도가 불법을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그 중대재해 참사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보니까 추모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전국에 이제 한 4곳, 화성을 포함해서 4곳 정도? 네. 대구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분향소를 이제 시내 중간에 설치하고 내일 추모제를 하는데요. 지금 화성시가 화성에 설치되어 있는 분향소를 지하로 옮긴다고 해요. 지금 여기 지상에 있는 분향소조차도 뭐가 그렇게 꼴싸워 나오는지. 그 사람들이 20명, 23명이 전체가 다 만약에 한국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스코넥이라는 회사가 원청이고 자회사가 아리셀이잖아요. 에스코넥과 아리셀이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그 대표이사가 아리셀의 9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 에스코넥이나 아리셀은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거겠죠. 그리고 근데 또 그 아리셀이 메이셀이라는 곳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상은 불법 파견인 형태로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메이셀이 예전에 한신다이아라는 회사가 메이셀이었죠. 근데 이게 이 회사만의 문제인가? 제가 어제 그 건국우유 음성에 건국우유 그 불법 파견 회의에 갔다 왔거든요. 건국우유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건국우유에서 우유나 햄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냐면 그 국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다 이제 쓰이는 건데 건국우유에서 이 아리셀처럼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자회사가 아니라 도급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회사에 물류 포장은 싹 다 그 회사에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산하는 공장에는 정규직을 쓰고요. 근데 포장하고 물류나 뭐 이래하는 유통하는데 이 회사가 또 그 인력 소개소에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람을 써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이주노동자들인 거예요. 가만히 이 주변에 보면 이런 회사들이 아리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회사에서 이미 이런 이제 관계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봐봐, 가까이 쿠팡도 그렇잖아요. 쿠팡 회사가 그 택배를 보낼 때 쿠팡 이름으로 하지 않고 쿠팡 로지스텍이 무엇인가 그걸로 하고 또 중간에 또 다른 회사를 좀 더 낀가 놓고 막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 물류하는 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현대중공업도 그래요. 현대중공업도 내부에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따로 또 분리해서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회사를 점점 더 이렇게 분할시키고 있는 방식인 거죠. 여 안에 이 3차, 4차까지 가면 이런 회사들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로 있다 하는 것. 2024년 5월 기준으로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외국인 숫자인데요. 외국인 수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제일동포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동포가 아까 조선족하고 중국동포, 러시아동포 분들이 합치면 한 300만 명쯤 되니까 당연히 제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그러니까 고용허가제 여기 있는 고용허가제 H2 비자를 특례 고용허가제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만 16만 5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16만 5천 명. 그러면 나머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노동을 하러 들어온다. 종사자 규모 이거 KBS에서 뽑은 건데 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50인 미만이 80%입니다. 300인 미만이 97% 정도 되는 거죠. 300인 미만이 97%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E9 고용허가제로 오시는 분들은 법으로 300인 미만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일단 그 다음에 이주노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잡장이 대부분 열악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50인 미만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니까 그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조업의 46% 정도, 도소매업의 이제 20%, 숙박, 음식까지. 요즘 식당 가면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칠곡에 지난주에 산재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 영상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상은 아니고요. 이거 혹시 엔터 한번 쳐주실 수 있나요? 잠깐 위에 거.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길이 2.5m, 높이 2m짜리 굉장히 큰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흉관을 만들어요. 저런 회사 지금 여기 한 3, 40명 정도 일을 하거든요. 이제 노동자들이 그 수리되지 않는 흉관을 제작하는 부품 기계 부품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찔리고 떨어진 거에 부딪히고 지금 그날 갔을 때에도 한 분이 산재 손가락 부러져서 다친 중이었고 한 분이 발등에 중이었고 한 분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다른 사업주가 이동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이거 우리 조합원이 일하는 회사 있어요. 옛날에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미끄러져서 다칠 확률도 너무 높고 허리를 숙여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옷을 입어야만 하는 곳에 사업주는 사람을 구해야 되고 사실 정주노동자 누구도 저기에 와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앞서 이제 흉가를 만드는 공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공간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열명 정말 많은 그 영상이 있었는데 준비는 두 개만 이제 영상을 준비해 왔고 저는 저 영상으로 제조업에 일하는 최소한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은 저는 다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용허가제로 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뭐냐면 고용센터에서 이 회사에 사람을 구하려면 2주 동안 내국인 고용을 하겠다는 구인 광고를 먼저 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사람을 못 구하면 이제 노동자를 구할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는 철저하게 내국인을 보호한다. 그리고 내국인 보호를 했는데도 안 되는 기피하는 현장에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라는 게 이게 저거죠. 기준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누가 와서 일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저런 현장에 누구라도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이주 노동자라도 일하고 싶지는 않겠죠. 죽을 수도 있고 동료는 죽었고 안 죽지만 내 몸에 이 쌓이는 유해물질을 장갑과 마스크가 안 준다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리셀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3배 이상 많다. 한국 그 이주 노동자의 그 산재가 3배 이상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만인율로 보면은 7배가 많다. 이런 통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 저작년에 108명이 이제 산재로 죽었고 매년 저는 이주 노동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앞으로 죽고 다치는 이주 노동자 숫자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전보건공단이 이제 책자를 내요. 그런데 그 책자가 충분하게 이제 노동자들한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16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참여하는 안전교육인데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지만 단 1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국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강사가 와서 전달을 해야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통역관이 와서 하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거 외에 아직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예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원인 모를 이유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청장년 급사증후군, 암으로, 심장, 뇌출혈, 원인 불명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죽는다. 이 다치고 그러니까 상담을 우리가 일요일마다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이 있으면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와요. 손가락이 3개씩 잘린 사람들이 3명이 주르륵 앉아 있는데 어떤 날은 팔이 이렇게 잘린 사람이 치료가 다 끝나서 찾아옵니다. 장애보상금으로 그 메이셀 뉴스 보셨겠지만 장애보상금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한국에서 받는 임금으로 나머지 기간은 자국에서 받는 임금으로 이렇게 임금을 산출해서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 다쳐도 죽거나 다쳐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보상금이라도 받잖아요. 자기들이 몸에 쌓이는 이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이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인지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본인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이 야간 전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조합원들 중에 여성 노동자 두 분은 주야를 하세요. 주야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요. 야간 끝나면 새벽 4시에 맞춰요. 퇴근 어떻게 하는가? 통근버스도 없어. 새벽 4시에 여성 노동자가 집으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 형편인 거죠. 근데 야간 노동은 한국인들이 이제 거의 이제 안 하시잖아요. 암 2급이라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면 이주노동자들이 메꿔요. 어떤 방식으로 또 해요? 52시간에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명부를 2개를 써요. 노동부 제출용, 우리 임금 계산용. 노동부 제출용은 지문으로 하고 임금 계산용은 여기 와서 사장이나 사모가 이제 별도의 출퇴근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정말 장시간 노동 일들을 하시거든요. 야간 전담하시면서 자기 몸에 죽을 병이 쌓이는 걸 모르는 거죠. 노조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능하면 그 얘기를 다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한편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점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통계로 잡힌 사람들만 이런 건데요. 독일에 갔던 이주노동자 한국인 그때 당시에 광부 간호사 이주노동자들도 이제 수십 명이 자살을 하셨다고 해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시겠지만 2010몇 년도에 자살하신 네팔분이 유서를 남기셨거든요. 나가 고향이 너무 그리운데 그래서 아픈데 회사에 좀 쉬게 해달라 해도 못 쉬게 하고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 하고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를 옮겨주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내 통장에 300만 원이 있으니 이 돈을 나의 와이프와 여동생한테 전해달라 라는 말을 남겨놓고 이제 옥상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시는데, 제도가 가지고 온 일면이죠.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또 많다.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밑줄 칠 부분을 사용해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한국어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듣기 시험도 하고 말하기 시험도 치는데요. 여기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기. 짜증나네 진짜. 술을 마실 때 어른께 술을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기.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술 마시기. 물건을 주고받을 때 어른이 물건을 주실 때 두 손으로 받기. 두 손으로 들기. 저게 그거에 있는 거예요? 네네. 시험 치는 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국어 시험. 자, 이거요. 안에 반장님 계세요? 아니요, 조금 전에 나갔어요라고 하지 말고 의시를 사용해서 바르게 고쳐 쓰세요예요. 나가셨어요? 설마? 그렇죠. 그렇지.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아요가 아니에요. 틀렸어.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으십니다. 물론 뭐 받으세요. 사장님이 회의 중인데 전화를 못 받아라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이 노동자는 없죠. 근데 이제 이게 부시불식간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와요. 저는 여기서는 빼먹었는데, 한국으로 오실 때 노동조합을 정치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곳에 이제 사인을 하고 오십니다. 특정한 나라에서. 정치 조직에 가담한다? 벌금을 내요. 보증금을 맡기고 오는 나라도 있어요. 500만 원씩. 노조에 가입을 못해요. 정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제 강요당함을 공부하면서 계속 체득했던 사람들이 노동조합도 못하게 보증금까지 맡기고 왔으니 한국 사회 내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주눅들어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정말 많은 이제 얄궂고 희한하고 착취당하고 탄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하에서 미등록을 선택한 사람들, 내 동료가 죽어서 나도 죽을까봐 근데 사업장 좀 옮겨주세요 했는데 사장이 안 옮겨줘. 그냥 나왔어. 짐 싸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불법 되잖아요. 이 미등록이 된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사람이 바로 박진대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탄자니아 분이시잖아요. 여기가 진천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새끼가 그냥 잡아요. 너 불법이지? 이래 잡아요. 저 자국민 보연대 네, 활동하는 분 자국 대구에도 민 있잖아요. 대구에도 유튜브 방송 하던데. 그래서 대구에서 저희가 이 사람이 대구에 이 이슬람 사원 지역이에요. 이슬람 그 경북대학교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었어요. 이슬람 기도를 하루에 이제 드려야 되니까 그 집을 좀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지역에 이노마가 내려와가지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고 이제 이날이 이 노동자들이 설날 바로 전날이에요. 2월 8일. 오늘만 출근하면 내일부터 쉬는 날이었는데 출근하는 이 노동자들을 잡았죠. 성소공단이 이게 대로예요. 커요. 저기 중간에 막 저거가 나가가지고 출근하는 사람 이 노동자라 보이면 다 잡아놓고 저거들이 비자를 다
저거 해요. 체크해요. 체크해가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얘들이 다 자국민 보호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하고 집회도 하고 경찰청 면담도 하고 이렇게 고소도 하고 국가인권위에 이제 제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가 이제 음성에서 3명이 구속됐잖아요. 자국민 보호연대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구에서도 협박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경찰하고 싸우는 모습인데 유튜브에 틱톡에 올린 유일하게 이 사람하고 싸운 경찰이에요. 네가 당신이 뭔데 이주 노동자들을 잡냐? 이주 노동자도 인권이 있다라고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112에 신고하면 쫓아와서 다 이주 노동자를 잡아갔죠. 이렇게 미등록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 탄자니아 분은 난민으로 신청을 하고 있었던 분이시긴 합니다. 이렇게 잡아도 된다라는 사회적인 혐오, 차별들을 박진재와 자국민 보호연대가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 자국민 보호연대가 왜 구속됐는지 아세요? 돈 받은 거잖아요. 그죠, 돈 받았죠. 이렇게 잡아놓고 돈을 받아요. 어떻게 받냐면 음성에서는 잡아놓고 받았잖아요. 대구는 사람들한테 신고를 받아요. 야 집이 인천이에요. 그리고 이 자국민 보호연대는 대부분 대전이에요. 대전. 근데 신고가 중국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장 가려고 하면 출장비가 필요한데 이 계좌로 얼마 보내줘 라고 하면 사전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출장 다니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틱톡이나 유튜브에 올려서 후원금도 받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걸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썼던 무전기 총, 자국민 보호연대가 썼던 거. 그리고 한편으로 이슬람이라는 그 혐오가 이주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근데 이슬람이 결코 전체가 다 그렇지 않은데 마치 모든 이슬람이 그런 것처럼 이제 비춰지고 있는 거죠. 이 법무부가 만든 이 자료예요. 이주 노동자들의 피부 색깔이 다 까맣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죠. 불법 체류 외국인의 대표로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 마치 피부 색깔이 이르면 다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하고. 출입국 관리자, 그러니까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체류 기간을 넘었거나 저렇게 법을 위반해서 사업장을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고 했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을 중범죄자나 악마처럼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처럼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도 아리셀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왜 한국 세금으로 당신들이 보상금을 받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죠. 그렇게 댓글 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 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그걸 조장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거를 돌아가시는 홍세화 선생님이 GDP 인종주의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 사람은 K 인종주의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인종차별을 똑같은 동포 비자로 왔지만 제비동포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부자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뭘 해도 다 용인해주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다 범죄시화하는 그런 거를 이제 GDP 인종주의라고 하는데 K 인종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150년 전부터 지독한 인종주의자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봐봐요.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1896년도에 독립신문에는 흑인들은 동양인보다 미련하고 흰 인종보다 매우 천한 자라는 대목이 여러 번 등장한다. 서구화를 목표로 했던 서재필, 윤치호, 유길주 같은 당대 엘리트들이 백인 중심의 질서 구축을 위한 서구식 인종주의 논리를 아무 성찰 없이 받아들였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인종주의자였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민주운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일본이 한국인들보다 더 우월한가? 일본이 A형이 제일 많다고 주장을 한대요. A형이 논리적인데 일본은 A형이 많고 한국은 O형과 뭐죠? 이런 게 많다. 그래서 일본이 더 우월하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그 인종주의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 두개골을 깨보니까 백인이 제일 크고 흑인이 제일 작더라. 동양인이 중간 크기였더라. 그래서 두개골이 큰 백인이 우월하고 우월한 우리가 미개한 흑인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해. 그 책으로 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에는 이 인종주의라는 것이 부자인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인종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데 이때에 독립운동했던 일부 사람들도 그 인식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노총 안에도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건설로도 동지님 와 계십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다. 한마디 드릴 말씀 있는 게 저희가 말하는 불법 고용을 근절하라는 말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쓰지 마라. 네. 일을 같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고용 형태에 있어서 불법적인 형태의 고용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주 노동자를 아예 배척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통해서 하는 불법적인 고용을 통해서 고용되는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근절하자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토론할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타기업 정규직을 공단 정규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가 저렇게 차까지 빌리셔서 이제 하신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뭐 한국노총이긴 하지만 인천공항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천공항 제1호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뭐 이런 식으로 집회를 조합원들 전체가 나와서 집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의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최저임금 인상하겠다라는 곳에 와서 총으로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이제 진압을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제가 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저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사실 한동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주노동자들 이야기예요. 이주노동자의 말. 우리나라 한국보다 돈 없지만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쵸? 너무 시혜적인 측면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꿈 있다. 피부가 어두워도 우리도 꿈 있는 사람이다. 여행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대요. 너무 많이 있네요. 적절하게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치러 갑니다.
이 이제 그 경상남도의 매팔 그 이주노동자들이 맺는 시집이에요.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시집인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인데요. 어느 날 사장님께 말했지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기가 막혀요. 하루는 삶에 너무 지쳐서 내가 말해서요. 사장님 당신은 내 굶주림과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나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결혼하고 싶은데 다른 날 가라. 계속 이게 당신은 신인데 나의 은인인데 뭘 해달라고 했을 때도 계속 사장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죽게 해주세요 했더니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 끝내고 내일 죽으라고 해라. 내일 죽어라라고 얘기한다고. 죽지도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주노동자들이 쓴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한국에서 제려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노총에서의 한국은 여기 있었는데 5등급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디있지? 대한민국 여기 있네. 꼴찌. 이런 나라에 이제 농자들이 와 있으니 다 아시죠? 850만의 비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외에 플랫폼 노동자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850만 명 정도 된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주노동자가 있다. 다른 말로 지금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1%의 이제 이런 계급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99% 이상의 노동자들을 프레카리아트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결과인데요. 2090년도 되면은 이미 우리는 1%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정치, 소위 유명한 연예인들 제외하고 나머지 99.997%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거다. 그런 사람들을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라고 프레카리아트라고 정의한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 내에 들어와 있는 정말 다양한 불안정 노동층의 노동자들입니다. 현장 실습생 말할 것도 없고 특례병 말할 것도 없고 특수고용과 프리랜서와 계약직을 오가는 조선소 비정규직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예 계약서를 만 작성하고 부르면 가서 일하는 제로아웃 계약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제조업 안에 프리랜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0.5 계약, 10분 단위 계약하시는 분들도 이미 요양보호사, 음식, 숙박, 시립, 예술단, 강사 등등등등등은 근로기준법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을 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이 손에 꼽힐 수도 없고 개인이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다수를 점하면서 언젠가는 99.997%가 프레카리아트가 될 날이 온다. 그랬을 때 이 이주노동자는 이 수많은 불안정 노동을 만드는 자본가들의 그런 이제 행태의 하나일 뿐이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규직 혹은 이제 노동 안으로 좀 끌어들이고 함께 싸울 그 조직화의 대상으로 볼 거냐.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 배제와 차별 또 혹은 단일민족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같은 문제로 비자 박탈 위험, 미드록 체류의 위험, 그러니까 노조 자체를 못 만드는
그다음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을 워낙 많이 받고 오시기도 했고요. 이중운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급한 일 하는 뒤에 하는 연대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노동운동으로서 이중운동을 보냐? 시혜적 자세를 넘어야 된다. 활동가가 있냐? 활동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도 거의 없다. 제조업 중심의 이중운동을 어떻게 넘을 거냐? 그랬을 때 마지막인데요. 지금은 이주의 시대다. 특히나 한국 사회가 이제 고등학생,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고등학교에도 이제 유학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여기 있던 F2R 비자는 뭐냐 하면 인구 절벽이 되는 시구 내에 대구시도 있어요. 인구 감소하는 곳 남구 서구. 아마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경상 그 충청남도로. 거기 F2R 비자 지역 특화 비자입니다. 동포든 누구든 여기에서 특정하게 주소지만 옮겨 놓으면 영주권을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비자가 F2R 비자인데요. F2R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다른 말로 지방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미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존재,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와 있다. 한국 사회가. 그랬을 때 우리는 비정규직이면서 불안정 노동층인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주 운동의 한 주체로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당사자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이주 활동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좀 해야 된다. 20년 전부터 평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주운동 조직의 과제로 좀 가져가야 된다. 거기에 재정과 인력을 좀 쓰자. 사람을 쓰자. 근데 어떻게 쓰냐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인식하게 하고 불안정 노동의 한 주축으로서 자기들이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서 사회를 바꾸는 그런 투쟁의 주체로 인식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돈과 사람을 좀 쓰자. 결국에는 이 사람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 사회를 바꾸는데 주체로 이주 노동자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제가 했는 말씀에 이제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 그룹 U2라는 그룹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을 때 그 이제 마지막 공연에 할 때 저거를 그 스크린에 띄웠다고 합니다. 이 뮤지션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문구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에는 이주노동자, 이주민 또 그런 사람 이주노동자, 이주민, 뭐 동포 말씀하셨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라는 말에 포함시키고 우리 모두가 평등해질 때까지 우리는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그렇게 또 다음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